김현수 소설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현수 씨의 포스트카드 사인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걷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달까지 걸어갈 수는 없겠지만 달까지 걸어가는 사람인 양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달까지 걸어가는 사람인 양 걷는 사람의 발은 달에 닿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시길, 계속 걸어가시길. 2022년 가을의 김현수. 오늘은 김현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중에서 사랑의 단상 2014년에 나온 겁니다. 이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스프레소 한정판 캡슐 커피 소사. 최근에 지훈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24개월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벌써 두 번째의 일. 약정 기간은 대개 어기기 일쑤거나 혹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게 무엇과의 약정이든. 잃어버린 핸드폰에는 은행 보안 카드를 찍은 사진도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은행을 찾아갔다. 번호표를 뽑아 들고 대기석에 앉아 정오뉴스를 무심히 바라봤다. 창구에서 벨소리가 열 몇 번 울린 뒤에야 그는 새로운 보안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옛 보안카드는 이제 사용할 수 없었다. 저녁에 귀가한 지우는 헷갈리지 않도록 그 카드를 없애려고 통장과 고지서 따위를 넣어두는 서랍을 뒤졌다. 카드는 은행 관련 서류들을 따로 모아둔 노란색 투명 파일 속에 들어있었다. 파일을 꺼내다가 서랍 안에서 네스프레소 캡슐 하나를 발견했다. 은빛 캡슐이었다. 커피 캡슐이 왜 재정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에 들어가게 됐을까? 숫자들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옛 보안 카드를 가위로 잘게 자르다가 지우는 왜 그랬는지 기억해냈다. 그 은빛 캡슐은 몇 년 전 한정판으로 출시된 것이었다. 한 통에 10개의 캡슐이 들어있었는데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해 봄을 보내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캡슐 하나를 그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다. 지금도 마실 수 있을까? 캡슐 안에는 2011년 봄의 커피가 들어있었다. 커피 이름이 궁금해 검색창에 네스프레소 한정판 캡슐이라고 입력했더니 그간 출시된 여러 종류의 한정판 캡슐들에 대한 페이지가 나왔다. 지훈이 서랍에서 발견한 은빛 캡슐은 그중 오나리오라는 이름의 커피였다. 설명에 따르면 네스프레소는 2006년부터 봄, 가을마다 한정판 캡슐을 출시했는데 오나리오는 2011년 봄 8번째로 출시한 캡슐이었다. 3년이 지나도 지금 마실 수 있을까? 지훈은 문득 궁금했다. 그건 어쩐지 리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모든 게 눈부셨던 그 해 봄. 오니리오를 지훈에게 선물한 사람이 그녀였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봄은 길지 않았다. 네스프레소 한정판 캡슐 커피 소사에 빗대어 말하자면 리나와 지훈은 잘라야트라 이후에 만나서 크레알토 이전에 헤어졌고 이전 서로 애써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애써 사전에는 몸과 다음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 라고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도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이. 오니리오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제주 일자가 인쇄된 종이갑의 한 면을 찍은 사진이 있었다. 11월 2일 11년은 2011년 2월 11일에 제조됐다는 뜻이다. 그 옆으로 나란히 찍힌 숫자. 이 날짜 위에는 베스트 비포라고 적혀 있었다.
최상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다. 그게 어떤 최상의 시기이든. 그래도 지우는 중을 그렸다. 마셔야만 하지 않을까? 그 캡슐 안에 2011년 봄의 맛이 담겨 있다면. 2번 2011년 봄의 맛, 봄의 200. 숱한 저녁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 멀고 가까운 불빛들이 붉게 또 하얗게 반짝였다. 언젠가와 마찬가지로 검은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다. 퇴근길의 올림픽대로는 늘 지체 아니면 정체였다. 먹이를 찾아 정신없이 집어등 불빛을 따라가는 고등어처럼 앞차의 빨간색 미둥만을 뒤쫓는 것이 30대의 삶이었다. 그러는 동안 지훈에게서 리나는 거의 지워졌다. 물에 풀리는 핏방울처럼 제일 먼저 몸의 윤곽이 기억의 저편으로 풀려나갔다. 다만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여자에게서 리나의 향기를 맡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면 마치 사랑에 빠진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에 비하면 목소리는 독립적이었다. 오래도록 지훈의 곁에 머물며 불쑥불쑥 들리곤 했다. 지난 여름이었나 무슨 일로 지방에 갔다가 자정이 넘은 깊은 밤 서울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도로로 빠져나오자 평소와 달리 차량이 거의 없는 4차선 도로가 펼쳐졌다. 마치 물 위에서 벗어나 혼자 자유롭게 해류를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지훈은 가속 페달을 밟은 오른발에 힘을 줬다. 그때 불쑥 그 목소리가 들렸다. 신입생 시절이라면 밤에 한강이 보이던 차창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훈은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바라봤다. 차창 너머로 한강 건너편 아파트와 가로등 불빛들이 보였다. 규정 속도 이상으로 과속하던 지훈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 깜빡이를 넣었다. 자동차가 비스듬히 세 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며 봄의 한강 쪽으로 움직이는 동안 지훈은 2011년 봄에도 최고의 풍경이 있었다면 그건 종이컵에 따른 사케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젖히던 리나의 왼쪽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밤의 한강이 있었다. 서울에 한강이 흘러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훈의 기억이 맞는다면 그건 리히쿠라는 이름의 사케였다. 리히쿠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었다. 리히쿠. 지훈은 몇 번이나 그 사케의 이름을 중을 그렸다. 그러니까 2011년의 봄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리나와 나란히 앉아 깊은 강을 바라보며 그 사케 리히쿠를 마셨다. 몽롱하고 서늘한 맛,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병이 불투명한 푸른 빛이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지하철보다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았어요. 차창 밖에는 늘 풍경이 있었으니까. 그중 최고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바라보는 밤의 한강이었죠. 신입생 시절이라면 밤의 한강이 보이던 차창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신입생 시절의 최고의 풍경을 마주하고 앉아서 리야쿠를 마시며 리나가 말했다. 지훈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건 리나의 왼쪽 얼굴을 바라봤다. 윤중로는 꽃놀이를 온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이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둘만 남게 되자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제히 근사해졌다. 마치 거기 벚꽃들의 풍경처럼. 3. 심야의 잔치국수와 고양이 구칠 작전. 이 글을 끝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사랑은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이 문장이 지훈에게서 떠오르는 건 신도시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한 국수집에서였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파가 한반도의 상공을 뒤덮은 탓에 며칠째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자정이 지난 시간 덜덜 떨면서 수십 대의 택시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한 뒤 지훈은 충동적으로 국수집의 문을 열었다. 유리문을 닫자 들리는 소리라고는 케이블 TV에서 흘러나오는 성우의 목소리뿐 단숨에 김이 서린 안경 너머 그 시간까지 술에 취하지도 않은 중년 남자들이 저마다 외따로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다. 지우는 뿌연 안경을 테이블 위에 벗어놓고 잔치국수를 시켰다. 주방 종업원이 국숟가락을 뜨거운 물 속에 넣은 후 타이머를 눌렀다. 다시 안경을 쓰니 TV 속에서는 어느 동네 주민들이 폭이 10cm도 안 돼 보이는 좁은 배수로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갈색 얼룩무늬 고양이가 배수로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달 전 고양이를 처음 발견했다는 남자가 말했다. 울음소리는 물론 발밑 배수로에서 들렸다. 거기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동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수로 틈새에 손을 집어넣어 먹이를 줬다. 하지만 배수로의 폭이 너무 좁아 손으로 잡아서는 고양이를 꺼낼 수가 없었다. 남자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이 119 대원들과 함께 고양이를 구출 작전에 나섰다. 배수로와 연결된 맨홀로 고양이를 유인해 꺼내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다. 배수로 바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대자 뒷걸음질 치던 고양이는 도망칠 길이 막혀 예상대로 맨홀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양이는 거기서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맨홀 속에 119 대원이 먹이를 내미는데도 배수로 옆에 아이들이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데도 사랑이 막 끝났을 때였다. 지훈도 그 고양이처럼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먹이를 내미는 119 대원도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초등학생들도 없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돌아갈 수 있는 예전의 나 같은 건 없다는 걸 지우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애당초 원해서 빠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한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 고양이를 마침내 구한 것은 배관시설을 감싸는 단연로 스펀지였다. 119 대원이 그 스펀지를 통로 속으로 밀어넣자 고양이는 쫓기듯 맨홀 쪽으로 나왔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시간이 지나면 지훈 역시 쫓기듯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이라는 걸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랑은 두 번째 사랑으로만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마지막 사랑으로만 잊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꼭 구해야만 했을까? 배수로 속의 그 고양이. 그 순간 대접 대신 잔치국수 한 그릇이 지훈의 앞에 놓였다. 국수에서는 힘내라는 초등학생들의 목소리처럼 뜨거운 김이 무락무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4. 소소하나 따뜻한 빛은 저물고 마음만 길게. 이젠 연애 같은 건 그만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럼 이젠 뭘 해? 결혼해야지. 연애를 해야 결혼하지. 너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게 무슨 연애냐? 그니까 넌 안 돼.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 시시끌렁한 대화를 주고받는 저녁이면 지우는 인생의 소소하나 따뜻한 빛이 마음을 감싼다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이런 대화를 나눌 나이가 됐나? 북행하는 철새들을 본 뒤에야 겨울이 끝났음을 알게 된 사람처럼 지훈이 중얼거렸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름에 이를 수가 있는데 말이지. 지훈이 말하자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지금 당장 영원한 여름에 이르는 방법. 1.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고 그 날짜에 출국장을 빠져나간다. 2. 방콕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끄라비로 간다. 3. 끄라비 공항에서 택시 티켓을 끊고 아오낭으로 간다. 4. 아오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맥주를 마시며 하룻밤을 보낸다. 5. 다음날 아오낭에서 롱테일 보트를 타고 라일베이로 간다. 하지. 여름에 이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지만 계속되는 거지. 하지만 혼자서 영원히 하지만 그게 좋겠냐? 지훈의 말에 친구가 재치 있게 받아쳤다. 마음만 없으면 돼. 모든 건 마음의 문제니까. 몸의 문제는 아니고. 검지를 들어 지훈의 가슴을 찔러대는 신용을 하며 친구가 말했다. 몸은 무죄야. 지훈이 말했다. 라일레이의 뷰포인트 리조트에서 리나와 단둘이 지내던 이틀 동안 지훈은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남자였다. 점심 식사 뒤 함께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침대에 지훈 혼자만 누워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창문의 커튼을 거드려는데 빌라 앞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리나가 보였다. 지훈은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는지 그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영원한 여름의 해변 라일레이에서 지훈은 리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를 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영원한 여름에서 나누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었다. 마음이 없어도 둘은 밤이나 낮이나 사랑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둘이서 해변을 산책하노라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태양을 바라봤다. 낙조는 한낮의 태양만큼이나 붉고 또렷했다. 한참 바라보는데 리나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들고 혹은 담배를 피우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향해 지훈과 리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해가 수평선에 가까워지면서 둘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다. 언제나 마음이 유재지. 영원한 여름이란 환상이었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었다. 사랑이 저물기 시작하자 한창 사랑할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마음이 점점 길어졌다. 길어진 마음은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미워한다고도 말하고 알겠다고도 말하고 모르겠다라고도 말하고 또 말하고 말만 하고 마음은 언제나 늦대기 때문에 유죄다. 5. 핀란드행 여객기처럼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프로방스에 머물다가 핀란드행 여객기를 타고 헬싱키 공항에 내리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았다. 그러니까 유난히 따뜻했던 11월을 보내고 첫날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눈까지 내리는 12월을 맞는 기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12월은 무민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겠군. 팀원들과 저녁을 먹은 뒤 골목 한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지우는 생각했다. 입김인지 연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하얀 김이 입에서 쏟아졌다. 대학 시절 담배 연기는 눈에 보이는 한숨이라서 담배를 피운다는 여자 선배가 있었다. 같이 담배를 피우며 그거 꼭 보여줘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바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차피 나만 아는 걸 그게 한숨이라는 거. 어차피 나만 아는 걸 그때의 흉내를 흉내내어 지훈이 중얼거렸다. 집에 가고 싶다는 거. 그랬다. 지훈에게 12월은 무민의 나라가 아니라 야근의 나라였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드느라 며칠째 퇴근이 늦어지고 있었다. 무조건 사세요. 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같이 담배를 피우던 권대리가 하던 말을 이어서 했다. 그러니까 내년 3, 4월 항공권이 지금 엄청나게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 그런데 말이야. 지난 여름에도 얼리버드로 오키나와 티켓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 문득 생각났다는 듯 키보드 소리만 들리던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지훈이 권대리에게 물었다. 그거 평창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취소했잖아요. 파티션 너머에서 의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취소하면 수수료도 있겠지? 뭐 그 정도야. 대범한데? 그런 마음으로 이따 술이나 사지? 술 한 번만 안 마시면 비행기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짜다 보니까 말이에요. 권대리 내년 봄에도 자네는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취소를 선택하는 용단을 내려야만 할 것 같은데 듣고 있나? 응? 부상말투를 흉내내 지훈이 말했다. 월급에 목매인 노예 인생이 별 수 있나요? 취소하라면 취소해야죠. 노예 주제에 애당초 비행기표는 왜 끊어? 아직도 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내 꿈의 일부를 타지 못한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거죠. 권대리의 말에 갑자기 지훈은 말문이 턱 막혔다. 그날 밤 술자리는 없었다. 다들 지쳤으니까. 그럼 곧장 집으로 가야만 할 텐데 혼자서 잠드는 그 집에서는 PPT 만드는 꿈이나 꿀 것 같았다. 하나의 사람으로서 용단을 내린다면 지금 핸들을 돌려야겠지? 라고 지훈은 생각했다. 그렇게 지훈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집이 있는 강의 서쪽이 아니라 강의 북쪽으로 향했다. 마치 핀란드행 여객기처럼 깊은 강을 건너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뒤 시청 옆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나 지훈의 꿈의 일부가 아니라 꿈의 전부가 남아있는 그 동네를 향해서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6. 앨리스의 다락방에서 들리는 먼 북소리. 토요일 오후 산책의 끝은 언제나 앨리스의 다락방이었다. 부암동 초입에서 골목길 안쪽까지 종아리가 좀 당긴다 싶을 정도로 걸어가면 나오는 모퉁이에 전혀 앨리스처럼 보이지 않는 중년 부인이 10월 하순의 은행잎보다도 더 샛노란 카레를 끓여주는 2층 카페였다.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그 계단 바로 뒤 창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다. 그 자리로는 늘 하우에 성기고 바른 빛이 비스듬하게 드리웠다. 원목 테이블 위 가지런히 놓인 아이비와 산호수와 포인세티아의 초록과 빨강은 저녁을 앞두고서야 뚜렷해졌다. 언덕 위의 카페였으므로 창으로는 하늘과 산 그리고 그 아래 동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훈의 마음에 들어온 건 리나와 헤어지고 난 뒤의 일이었다. 그 자리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그 풍경만 바라보다가 돌아온 적이 2번 있었다. 깊은 밤이었음에도 여자 둘이 가운데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가 자리는 그때 그대로였다. 지훈은 그 자리에 혼자 앉았다. 이제 창으로는 검은 봉우리와 먼 불빛과 환한 골목길밖에 보이지 않았다. 화분의 식물들도 낯설었다. 맥주 한 병을 앞에 두고 그는 창밖의 풍경을 골똘하게 바라봤다. 그러고 보니 그 자리에 3번째로 혼자 앉았던 날이 그 카페를 찾아간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환청처럼 그런 말이 지훈의 귀에 들렸다. 안 그래도 그 시절의 빛은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원래는 자정까지인데 사정이 있어 오늘은 조금 일찍. 아무리 봐도 앨리스를 전혀 닮지 않은 카페 주인이었다. 남은 술을 다 마실 시간은 되겠죠? 술잔을 힐끔 쳐다보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남은 맥주를 마시는 동안 주인은 문 닫을 준비를 했다. 그 사이에 남자 둘이 들어왔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다시 내려갔다. 그들이 내려가자 지훈은 창가와 주방을 제외하고는 주인이 불을 다 껐다. 마지막 한 모금의 맥주를 마신 뒤 지훈은 술값을 치렀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인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킁 킁 킁. 어떤 여자 가수가 부르는 고요하고 은은한 노래였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앨리스인가요? 지훈이 카페 주인에게 물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앨리스 아틱이란 단편 영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앨리스 아틱, 지훈은 기억하기로 했다. 자기 안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네,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아, 네. 지훈은 돌아섰다. 그러나 떠날 수가 없었다. 거기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앉았던 자리. 조명이 꺼진 그 테이블에 고요하고 은은한 광채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건 달빛이었다. 조금 전까지도 보지 못한 그 빛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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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 지훈의 심장이 복소리처럼 뛰었다. 7. 누군가에게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고 싶은 밤. 31살에 자살한 실비아 플라스는 튤립은 맨 먼저 너무 빨개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썼고 무대의 모리타 도지는 죽은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 검은 선글라스를 한 번도 벗지 않았으며 기억을 모두 지운다 해도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미셸 공드리는 영화를 찍었다는 것을 지훈은 전혀 몰랐을 뻔했다. 뿐만 아니라 겨울 서귀포의 눈송이와 봄 통영의 벚꽃과 여름 경주의 물안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금세 사라지는지 어떤 여자를 생각하면 왜 어깨에 주사 자국과 등의 점들과 콧잔 등의 주근깨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지도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밤 지훈이 발리엔트라는 스페인어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신년이잖아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옷을 챙겨 입고 무작정 나왔어요. 좀 걷고 싶어서 좀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생각? 옛날 생각이요. 잘한 일들, 잘 못한 일들, 뭐 그런 것들. 송구영신하면 되겠네. 좋은 건 기억하고 나쁜 건 잊고.
그런데 지금 혼자야? 혼자 걷는 거 걱정한 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밤이 꽤 늦었는데 어차피 잠도 안 올 테고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송년 특집 프로그램들 보고 있었어. 이따 제아의 종소리나 들으려고. 선배는 재밌어요? 재미없어? 해마다 하는 뻔한 내용들이잖아. 그걸 물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마다 하는 뻔한 내용들 맞네요. 그런데 마지막 밤에 왜 혼자서 쏘다니는 거야? 남자친구는 어쩌고? 헤어졌어요. 신년에 맞춰. 무슨 금연 결심하듯이 시내로 내려가긴 뭐 했어. 이 동네 안쪽으로 계속 걸었더니 카페가 하나 있길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파티 분위기네요. 아무래도 새해니까. 다들 해피 뉴 이어 하며 들떠있는데 혼자만 마치 선거에서 떨어진 대통령 후보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레몬차를 마시려니 한심해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싶어서. 그 순간 지우는 언젠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안나와 오토는 첫눈에 서로 반하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되고 어느 날 안나가 오토에게 몰래종이 한 장을 쥐어준다. 거기에는 발렌트라는 스페인어가 적혀 있었다. 스페인어 사전을 뒤져보니 그 단어의 뜻은 용감한, 용기 있는, 멋진, 희한한이라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 단어는 이따가 밤에 내 방으로 와 라는 뜻이었다. 잊지 말 것. 영화를 보며 지우는 중얼거렸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언제나 사랑할 용기를 낸다는 뜻이라는 것을,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는 것을. 해피 뉴 이어, 리나가 말했다. 마찬가지로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는 대신에 지훈이 말했다. 어디니?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8.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삶은 외롭다. 사랑의 봄꽃이 모두 진 금요일 밤의 떠들썩한 술집에서 지훈이 말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는 아닐 텐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되물었다. 지훈은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말했다. 사랑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이었다. 그제야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싶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그러시면 되나요? 권대리가 말했다. 그러게. 외로워서 내가 미쳐가는 모양이네. 활짝 핀 윤중로의 벚꽃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떨어지고 제 방의 가로수들에 연두빛이 떠오르는 것을 멀리서 바라본 날이었다. 애써 웃으며 리나와 헤어진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그날 저녁 지우는 리나의 집을 찾아갔다. 헤어진 뒤 세 번째 방문이었다. 앞서 두 번의 충동적인 방문과 마찬가지로 간다고 미리 연락하진 않았다. 혹시나 만날 경우엔 스웨터 핑계를 댈 생각이었다. 철도 모르고 입고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그 집에 벗어두고 온 스웨터, 리나가 좋아하던 스웨터. 둘이 사랑하는 동안에만 입었던 남색 스웨터. 하지만 처음 두 번은 스웨터 얘기를 꺼낼 일도 없었다. 리나가 집에 없었으니까. 지훈은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다. 세 번째로 찾아간 날, 지훈은 술에 취해 있었고 외로웠다. 집안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기 때문에 지훈은 앨리스의 다락방에 가서 리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옛날 이야기, 모두 옛날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훈은 혼자서 맥주를 몇 병 마셨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러 깊은 밤, 지훈은 다시 리나의 집으로 찾아갔다. 리나는 집에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지훈은 리나가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이윽고 다시 잠겼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리나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다면 문이 열린다 해도 그 비밀번호가 진짜 비밀번호가 될 수는 없었다. 옛날 이야기, 모두 옛날 이야기. 꽃이 지는 건 꽃철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이 끝나는 건 이제 두 사람 중 누구도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 3,000명의 이름을 접한다고 한다. 이름과 얼굴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3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고 절친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이라고.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건 언제나 한 명뿐이라고 지우는 생각했다. 평생 3,000명의 이름을 접한다고 해도 그중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단 한 명뿐이라고.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삶은 외로운 것이라고. 9. 나를 사랑했던 너에게,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당신에게. 먼저 잘 지내시냐고 묻는 게 예의겠지요. 뒤늦게 우리가 예의를 차린다는 건 웃기는 일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당신을 늘 존칭으로만 떠올리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시외 버스를 타고 낙동강 하구를 지날 때 나는 생각했지요. 이대로 저 강물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추는 일 없이 흐르고 흘렀고 한때 서로 안을 떼면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도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됐네요. 그러니 그때는 혼자 말을 하듯 그때 그 바다 말이야 라거나 그 사가 있잖아 라고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당신은 금방 알아차렸지만 이제는 완벽한 문장을 갖춰서 말할 수밖에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당신의 뒷모습만 자꾸 떠오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라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뒷모습만, 그저 뒷모습만. 내가 뒷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었는데도 가을의 거리에서 뒤돌아 걸어가던 그 뒷모습. 여름의 방에서 땀을 흘리며 잠들었던 당신의 뒷모습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뒷모습을 떠올릴 때 나는 미처 자신의 시대가 모두 끝난 뒤 내 거리에 서 있는 동상의 위인처럼 더 이상 어떤 욕망도 없이 굳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뒤에 있는 남자의 불행, 남자로서의 나의 불행입니다. 불행한 남자라고 말할 때 나는 손이나 발 혹은 심장 같은 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내겐 손이나 발 혹은 심장 같은 게 없어도 심지어 나란 사람이 애당초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했으니 그럼에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이 세상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게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쓸모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쓸모는 무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는 쓸모없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라도 터진 것처럼 앞다퉈 꽃을 피우던 두 그루의 벚나무가 있는 석촌호수의 잔물결, 연심 불어대는 겨울바람에 질렸다는 듯이 하얗게 김이 서리던 연남동 길모퉁이 오던 가게의 네모난 유리창, 서늘한 바람이 부는 평일 저녁 동피랑 마을에서 내려다보던 강구한 주변에 반짝이는 불빛들, 뷔페를 먹으러 가는 중국 관광객들로 가득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보이던 곽지 괴물의 아침바다. 영혼이 흔들리고 출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도 당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처럼 내 안에는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말들이 가득하네요. 끝내 붙이지 못할 이 편지에 적힌 단어들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말은 그때는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된 그 말. 한때 나를 사랑했던 너에게는 말할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너에게,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당신에게. 부디 잘 지내시고 잘 지내시길. 10.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지우는 이제 35살이 됐다. 35살이란 앉아있던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난 뒤에 빛나무 같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방이 툭 트인 들판에 적막하고 고요하고 쓸쓸하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와 같은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퇴근 무렵 권대리에게서 이런 사람이 과장님 말고도 또 있네요 라는 문자와 함께 기사 링크가 날아왔다. 하루 업무를 마저 끝내고 기사를 클릭했더니 어떤 남자 배우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 배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 남자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통에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고 했다. 인터뷰를 다 읽고 나서 지훈이 답을 보냈다. 생긴 거 말이야? 그러자 곧바로 No
라는 글자와 함께 양손으로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오리 캐릭터의 이모티콘이 나타났다. 그럼 기럭지가? 이번에는 하트 표시를 내뿜으며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부둥켜안는 이모티콘과 함께 유머 수준은 부장님급이세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 하트 표시를 바라보다가 지우는 별다른 뜻 없이 기사가 게재된 웹사이트 검색창에 사랑해라고 입력해보았다. 문득 사람들은 언제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였다. 곧 그 말이 포함된 기사들이 검색됐다. 지우는 그 목록의 의미를 금방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새들이 모두 날아가고 난 뒤에 빛나무 같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번 시작한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떤 사람도 빛나무일 수는 없다고. 다만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다만 잊어버릴 뿐이니 기억해야만 한다고.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다시 2100년의 바르바르에게.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저런 사소한 안부를 묻는가 싶었는데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던 할아버지는 지난 겨울부터 간병인이 24시간을 돌보는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간병인이 말하길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며 거기 누군가 있다는 듯이 어떤 표정을 짓고 또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바르바르이라는 여자와 토마토라고 했다. 간병인이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바르바라잖아 라고 하시더래. 또 한 번은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시더니 바르바라는 토마토 가지고 원산으로 먼저 간 거야? 라고 물으셨대. 원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북 사실 때 기억이 모양이지. 바르바라라면 세례명 같은데요. 원래 할아버지 이전까지는 우리 집안이 천주교를 믿었다고도 했잖아요. 그렇잖아도 너희 아버지는 뭐 아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역시 바르바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네. 그런데 옛날에 네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한창 대학원생 시켜서 할아버지 구술하는 거 녹음하지 않았니? 그랬었죠. 그런데 그 파일들 아직 녹취를 다 풀지 못했어요. 사장이 말을 바꿨다고 했었나? 요새 독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자던 거였죠. 하긴 캐캐묵은 6.25 때 이야기를 누가 돈 주고 사서 읽겠니? 어릴 때부터 전쟁 얘기 하도 들어 나도 다 겪어본 것 같다. 70년이나 얘기했으면 됐지. 아주 지긋지긋해. 종전선언은 왜 안 한대니? 엄마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들려주는 100년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를 대화 상대로 세대 간에 소통하는 것을 책을 내보자며 들떴던 사장은 막상 첫 번째 녹취 원고를 읽어보고는 실망한 눈치였다. 할아버지가 다른 청년들의 부탁을 받아 수도원에 있던 인쇄기로 방공삐라를 인쇄한 일을 처음부터 너무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 탓에 사장에게는 할아버지가 반공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생겼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녹취 원고를 보여줘도 반응이 미지근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진로 고민이 많던 대학원생도 열의를 잃고 중도에 그만두면서 녹음 파일의 3분의 2 정도는 녹취를 풀지도 못한 채 내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혹시 거기에 바르바라와 토마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본건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한테 쓸데없는 관심인 것 같기도 하네. 그건 그렇고 더 늦기 전에 한번 내려와 보지 않을래? 간병인 말로는 경험상 눈을 뜨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는데 정신이 있으실 때 할아버지를 뵙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의 말에 나는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넷에 바르바라라고 검색했다. 그러자 제일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이교도인 왕의 딸로 태어난 바르바라는 아름답고 영특했다고 한다. 미모 때문에 딸이 세상에 더럽혀질까 걱정한 왕은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딸을 탑에 가둔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
자신이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바르바라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왕은 격분해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바르바라는 기적적으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다. 그녀는 은신처에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개의 창문을 달고 그곳에서 기쁨의 나날을 보내다가 왕에게 다시 붙잡힌다. 왕은 바르바라를 재판에 넘기고 배교를 강요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거부하자 직접 나서서 그녀를 참수한다. 전설에 따르면 바르바라의 목을 자른 직후 왕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번개를 맞고 죽었다고 한다. 성인 바르바라가 번개나 포탄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 된 까닭은 그 때문이다. 이분이 내가 찾은 첫 번째 바르바라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할아버지의 녹취 원고 파일을 열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왔다. 주석에는 할아버지가 번역한 프랑스 철학자 루이 라벨의 책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적혀 있었다. 육체는 우리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협소한 영역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다. 그러나 영적 삶은 이와 반대로 우리를 존재하는 것의 공통적인 첫 시원으로 이끌어간다. 또한 고립은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타인을 멸시하기에 비극을 초래한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이다. 이 이탈을 통해 각 존재는 공통의 시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그 파일에서 찾기 창을 열어 바르바라를 검색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녹취 속에 다른 바르바라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미래의 바르바라, 80년 뒤에 또 다른 바르바라가 숨어 있었다.